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위 차원에서 서울시가 다시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알프스 시설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방사성 핵종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알프스를 거치기 전 오염수의 농도와 알프스를 거친 후의 농도를 비교하기 위한 원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각의 농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분석 결과까지도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알프스에 대한 핵종 제거 능력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도 그랬는데 네. 백반장도 오늘 새벽에 올린 긴급 문자 때문에 많이 놀랐죠? 네, 저 엄청 놀랐는데 저 말고도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쏜 뒤에 긴급 문자 알림 소리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오전 6시 41분 경계 경보와 함께 대피를 알리는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22분 뒤에 행정안전부는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 경보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여 분 후 경계 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의 엇박자에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네, 백반장은 문자 때문에 깬 거예요? 저는 깨 있었는데 그 저도 깨 문자를 있었어요. 보고 놀랐습니다. 놀랬죠. 네, 소리가 많이 울리니까요. 자, 지금 그 문자가 왔는데 또 구체적인 정보도 없어서 네. 또 혼란스러웠고 또 주요 포털에 접속 장애까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웠던 아침이었고요. 조금 전에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논란이 커지니까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또 시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경보체계 등을 더 다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정부 기관끼리 허둥허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조은희 의원은 방향을 잘못 인지하고 발령을 내린 건데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다른 쪽에서는 과잉 대응이 낫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네.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짚어보면요. 네.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을 놓고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놓고 좀 거친 표현들이 오갔죠. 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걸 놓고 한 장관의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했다면서 한 장관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이 김의겸 의원은 그냥 안경 쓴 양아치다 이렇게 맞받으면서 네. 좀 설전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네, 안경 쓴 깡패, 또 네. 양아치야 서로 아주 거친 표현이 오갔네요.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 조용히 있을 생각이 없어 보이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을 링 밖으로 던져진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에 빗대면서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불만도 드러내는데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민주당 무소속이죠.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나타났던데 윤리특위에 성실히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뉴스가 많네요. 자, 먼저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혜연 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시 오경보 발령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둘러 가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군사 정찰 위성을 실은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2단 엔진에 문제가 생겨 결국 실패했는데요. 그런데 혼란은 정작 우리나라에서 빚어졌습니다.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서울시가 내린 경계 경보 때문이었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담지 못한 문자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경보가 오발령이었다 아니다 설전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경보 오발령, 최루액 재등장, 결론 보류. 고맙습니다. 미리 팔았다입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직 비몽사몽하고 있던 저 울체커. 갑자기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뒷따가운 경보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잠이 다 깼는데요. 바로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 대비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저뿐만 아니고 지하철 옆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좀 많이 당황해하는 표정으로 좀 있었습니다. 전쟁 나는 것처럼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문자 온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 네, 김혜현님 이야기처럼 아무 내용도 없이 온 문자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경계 경보가 내려진 이유, 북한이 오늘 아침 6시 29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 부위원장이 6월 발사를 공식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6월 발사라면서 일본과 국제해사기구에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러더니 6월까지 하루를 못 참고 오늘 아침 바로 발사한 겁니다. 리병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대방들이 우리 이제 뭐 정보자산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약간의 어떤 속임수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 누출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발사는 실패였습니다. 우리 합참은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고요. 북한도 발사 2시간 반 뒤인 오전 9시 5분쯤 사고로 서해에 추락했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지만 정상 비행 중 2단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다고 했는데요. 극복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한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급해 보이는데요. 지난 17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에도 직접 나선 적이 있습니다.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셨습니다. 네, 지금쯤 위성 개발을 총괄하는 국가우주개발국에 불호령을 내리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번 실패가 11년 전 광명성 3호를 실은 은하 3호 발사 때와 겹쳐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둘 다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상황에서 2012년에는 김정은 체제 출범 축하쇼 성격으로 또 이번에는 전승절 70주년 이벤트 성격으로 급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의 트릭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급하게 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트릭을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도전기는 다정해에서 계속 챙겨보시는 걸로 하고요. 이제는 다시 서울에 사는 정회원님들이 받아보셨을 오늘 아침 경계경보 문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까 첫 번째 픽 시작하면서 보여드린 문자, 서울시에서 먼저 보냈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행안부는 그 경보는 오발령이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침 7시 25분 또 경보를 해제한다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서울시는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 경보를 내리라는 행안부 중앙통제센터의 음성 지령에 따랐다는 반면 행안부는 이 지령을 서울시가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 혼선을 빚어서 죄송하다면서도 오발령은 아니다,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체계, 안내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백다혜 반장한테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오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또 짚고 지나가야 할 문제는 이 경계경보 문자의 내용입니다. 문자에는 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게 포털 사이트겠죠. 그런데 네이버도 먹통, 거기에 행안부 안전 디딤돌 앱도 먹통이었습니다. 이 해프닝이기에 망정이지 실제였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문자는 일본의 제2얼럭과도 비교됩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북한 미사일 발사로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내용은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경계경보나 공습경보가 내려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늘스쿨 안전편 잠시 가동해보면요. 낮에는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고 운전 중일 때는 천천히 운행하면서 고가도로나 도심 진입을 피해야 합니다. 또 밤에는 실내 전등은 모두 끈 다음에 대피하고요. 운전자도 도로 우측에 차를 세우고 모든 등을 다 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 최루액 재등장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시작으로 지금은 광화문에서 주최 측 추산 조합원 2만 명이 모여서 총력 투쟁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공정과 자유를 외치더니 노동시간을 주 69시간제로 추진하면서 결국은 과로사를 주장하였고 노동조합을 폭력집단,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며 노동자 죽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잠시 뒤 저녁 7시부터는 야간 문화제도 진행합니다. 지난 1일 분신에서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를 추모하는 행사입니다. 원래 야간 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집회시위법, 즉 집시법상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지난 25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벌어진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야간 문화제도 강제 해산했습니다. 무슨 불법행위 했다고 잠깐만. 경찰은 오늘 야간 문화제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술 더 떠서 캡사이신 분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윤리근 경찰청장 어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해상 과정에서 캡사이신, 즉 최루액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요. 오늘은 직접 관할서인 남대문 경찰서에 이 회의 참석차 기동복을 입고 와서는 캡사이신 사용이 강경 진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전 불법 집회 시위 해산 훈련을 하면서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실제 최루액을 쓴다면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국민의힘에서는 물대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모제를 벗어난 불법 집회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강제 해산했어야 시켰어야 온당할 것입니다.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박대출 의장은 전 정권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요. 이 물대포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아픈 과거가 떠오릅니다. 바로 2016년 물대포에 맞아 결국 숨진 백남기 농민 때문인데요. 2018년 헌재는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발사를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최루액 군사기를 들고 나온 경찰인데요. 이런 변화 생각해보면 너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나온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물론 불법 행위가 맞다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이뤄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노조 자체를 불법 집단, 더 나아가 무찔러야 하는 적으로 보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다음 픽은 결론 보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을 살피고 온 시찰단이 오늘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국피 단장은 알프스와 K4 탱크 등 방류와 관련한 핵심 주요 설비를 집중 점검하고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장 직접 확인과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오고 있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나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래서 오염수 방류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인데요. 추가 분석 및 확인 작업을 통해서 일본의 방류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시찰단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네, 네 번째 픽, 고맙습니다로 가봅니다. 한때 문을 잠시 닫기도 했지만 서울역 앞을 무려 2년 반 동안 지켜왔던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가 잠시 뒤면 문을 닫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쉬는 날에도 의료진들이 자리를 지키며 고생해 주셨는데요. 저도 재작년 추석 연휴 때는 직접 그 현장을 취재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휴일도 반납한 채 하루에 7시간씩 좁은 컨테이너를 지키는 의료진들 덕분입니다. 간호사 8명이 조를 짜서 연휴 내내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인이고 지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일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모든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이렇게 임시검사소가 문을 닫는 이유, 정부가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는 코로나가 사실상 엔데믹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격리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고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네, 마지막 픽은 미리 팔았다입니다. 지난해 6월 14일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군 입대 등으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직접 밝힌 날이었는데요. 아미인 저도 울고 제 주식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먼저 접한 소속사 하이브 직원 3명이 미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서 수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이렇게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금감원 측은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 역시 주요 경영 사항으로 정부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아침에 우주 발사체를 쐈고 합참이 이제 조심스럽게 실패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을 때 북한이 실패했다는 점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실패 원인까지도 이제 북한이 직접 밝혔는데 2단 로켓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측 발표에 따르면 로켓의 1단 분리까지는 정상 작동했지만 2단 분리에서 기술적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2단 엔진이 점화, 연소에 실패해서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밝힌 대로 신형 엔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충분한 지상 시험을 하지 못해서 오늘 발사가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우리 군은 오늘 발사의 실패 원인 그리고 북한의 기술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발사체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군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겉면에 붉은 글씨로 점검문 13 그리고 괄호를 치고 기구 조립이라는 한글이 적힌 게 보입니다.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에 있는 원통형 연결 부위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 군은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인지 특정을 하는 한편 또 나머지 발사체 잔해물에 대한 추가 수색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서울시 긴급 재난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서는 아까 유채커가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민주당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당시 국민은 불안에 빠졌는데 대통령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공세를 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인데요. 이 혼란한 상황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수습을 하고 북한의 우주 발사체에 대응해야 할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이 북한이 이미 발사체 발사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를 했는데도 대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서울시와 이 행안부가 문자 발송 책임 공방을 벌이는 등 대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재차 물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 직후부터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발사체가 추락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NSC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부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는 겁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는데요.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엔 등 국제사회도 같은 입장을 내면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유채커, 오늘 유채커가 고른 원픽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왜 어디로 빠진 맹탕 경계 경보, 행안부 서울시는 오발령 책임 공방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가 조금 전 관련 내용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기관과 함께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는데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또 MBC 압수수색과 관련한 공세도 펴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하여튼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만 조사를 했는데 이 아빠 찬스로 부정 채용된 사례가 최소 11명 이상이라는 거죠. 이 자체 전수조사 카드를 어제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나섰죠. 내일부터 30일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자체 조사도 권익위 조사도 부족하다는 따가운 비판에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감사 결과 밝히지 못한 의혹은 수사를 의뢰하고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총장직도 감사위원회도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일각의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에는 사퇴할 의사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채용 살펴볼수록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별도 모집 공고를 내지 않는 형태의 채용 계획 문건에 이미 응시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빠 동료들일 면접위원 3명 전원의 만점을 받아서 합격했다고 합니다. 응시 대상자 항목에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 송모 씨의 이름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이 채용은 별도의 공고 없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응시 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채용 응시 원서에는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받은 표창이 주요 경력으로 강조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면접관은 아버지의 동료였고 이 사람은 7개월 만에 고속 승진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빠 찬스, 이 채용 비리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은 크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처벌이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빠 찬스라는 게 현대판 음서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 채용 비리는 죄가 아니에요. 법정으로 가면 조금 끼워 맞춰서 업무 방해죄 같은 걸로 하는 거죠. 채용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는데요? 하고 이제 재판장에서 인사팀장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죄가 나오는 거죠. 네, 선관위 내부에서 부정 채용이 반복되는 배경에는요. 선관위 구조 자체가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임을 하죠. 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선출을 합니다. 보통 사무총장이 승진하는 이 상임위원 1명을 빼면 모두 비상근이고 선관위의 외부 인사들인 건데요. 결국 실세는 선관위 내부에서 승진을 해서 올라온 이 상임 선관위원과 또 사무총장, 사무차장이라는 겁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 선관위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5년간 내부 인사가 그냥 자동으로 승진하는 거거든요. 예. 사무총장 2명 중에 한 분이 사무총장이 되는 관례. 위원장은 이를테면 비상근이니까 객인 거고 예. 주인은 선관위에 있는 선관위 직원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건데 네, 비상근인 선관위원장의 문제도 좀 드러났던 바가 있죠. 지난 대선 때 주말 사전투표 때 선관위원장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이 부실한 투표 관리, 일명 소쿠리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관위의 부정채용 문제 자체 감사로는 거르지 못한 것도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는데 선관위가 이거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자체 청문회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요.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자체 감사를 수행을 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통상 외부자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감사기구가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대로 접근 안 줬을 경우가 많거든요. 정보 접근권이 많이 제약돼 있었을 것 같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만큼은 외부 감사 내지는 수사가 필요하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일단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선관위가 수사는 의뢰하고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내부에서부터 부패하며 썩어 들어갔습니다. 선관위의 신뢰성과 공정성의 훼손은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부디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먼저 보이십시오.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와 감사원의 감사, 검찰 수사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역시 이 선관위의 부정 채용 관행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요. 정부 여당의 이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장악을 위한 국정원의 서버 점검 요구에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더니 노태학 선관위원장까지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유능한 국정 운영보다 선관위 방통위 장악 시나리오만 쓰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들을 쫓아내려 한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한상혁 전 위원장을 전격 면직한 건 총선을 앞둔 방송장악 시도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법상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지 직권면직 대상 공직자가 아니며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왔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를 행한 것입니다. 즉,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면직은 직권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밝힌 한 위원장의 면직 이유는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해서 공정성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 직권 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행위를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형법 몇 조 위반이라는 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소추, 즉 기소가 됐다고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입장문인데 검사들의 공소장 읽는 줄 알았다라고 비꼬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기소가 됐을 뿐이지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면직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했고요. 즉각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본안소송하고 그리고 집행정지 지청을 같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경찰이 MBC를 압수수색한 것도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했던 이 개인정보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게 압수수색의 이유였는데요. MBC 노조는 한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했겠냐고 맞섰습니다. 저는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나오시죠. 공무집행 방해 그만하시고.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명백하게. 저희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부당한 공무집행인지 아직 판단은 난 거 없습니다.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 사안이 과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MBC가 아니었다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가지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전례도 없을 뿐더러 과연 이것이 그럴 만한 사안입니까? 네,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대치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이 된 MBC 기자는 윤 대통령이 방미 때 이 바이든 날리면 이 보도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 정권 차원의 보복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관련 질문에 한 장관은 경찰 수사 소식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본인은 피해자의 입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국의 법무장관이 스스로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이 한 장관과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의겸 의원이 피해자가 아니라 뿔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저는 뭐 깡패가 안경 쓴 깡패는 못 봤습니다만은 네.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네, 경찰은 이 MBC 직원들과의 대치 끝에 보도국에 들어갔는데 빈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MBC 기자들은 압수수색이 사실은 수사를 위한 게 아니라 MBC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를 향한 본보기성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이렇게 될 수 있다. 또 이 정권 실세의 한동훈 장관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현 시국뿐 아니라 뭐 길게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네, 과잉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그런 말을 했느냐라면서 민주당 비판 모먼트 놓치지 않았는데요. 과거 채널A 사건 때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아까 민주당이 뭐라고? 근데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채널A 사건과 이번 MBC 사건 결이 다르다 얘기를 했습니다. MBC 기자는 이 인사청문회라는 합법적인 공간의 자료를 취재해서 보도를 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라는 이 한 장관의 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채널A에 관해서는 공직자가 특정 기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작했던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건이었죠. 혹시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 그 자료를 MBC 기자에 건넨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사해보면 나오겠는데요. 그런 선언적인 판단을 가지고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관심법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는 이 부정 채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 사실 선관위 자체 감사 혹은 조사로는 이 부당한 영향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어서 내린 조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계를 드러낸 셈인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부정 채용 수사 의뢰, 사퇴 의사는 없다. 한동훈 장관 나는 피해자, 김의겸 의원 뿔테 안경 쓴 깡패다. 네,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정보위가 마침 또 예정이 돼 있었고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뒤에 이제 유체커 좀 정리를 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중요한 속보만 좀 제가 간단히만 얘기하면 북한의 발사체가 무리한 경로 변경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에 참관한 것으로 일단 보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밖에 뭐 다른 얘기들도 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140kg 중반 정도 되고 상당한 수면 장애로 추정된다는 그런 국정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으니까 유체커가 좀 정리해서 뒤에 얘기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저희 다정회가 시작되기 전에 또 역시 나왔던 속보죠.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는데 오후 4시에 이제 선관위가 회의 이후에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신뢰 회복을 위해서 외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은 미흡한 정보보안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으로 실망을 드렸다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약속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를 하고 또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무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고 또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 이런 거를 약속을 했는데요. 앞서 불거진 북한 해킹 위협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철저한 보안 점검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자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서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선관위를 이제 외부에 개방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선관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 명확히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이 말한 국정조사에는 적극 응하고 또 이해충돌 문제는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차장 자녀가 내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 별도 모집 공고가 없는 비다수인 채용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사무차장이 직접 채용을 알아보고 자녀를 추천했느냐라는 질문에 단정 짓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수사 의뢰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권익 얘기가 나왔죠. 어제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혔던 내용이 있는 건데, 자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감사원이 입장을 밝혔네요. 감사원이 그 선관위의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전현직 채용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인력관리 실태도 점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채용 과정에 특혜는 없는지 또 채용 이후에 승진 전보 과정에서 부당한 편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권익위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고 또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자, 방통위원장 얘기를 해보면요. 윤 대통령이 이제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 처분했고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후임에는 이동관 전 수석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왔습니다. 다만 이 전 수석을 지금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하면 한 위원장의 자녀 임기를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임기가 끝나는 7월 말 이후에 인사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이 전 수석이 방통위원장을 맡는 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정권 비판 언론인을 사찰하고 괴롭혀 퇴출시킨 반 언론 인사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언론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질은 정권 비판적인 방송에 재갈을 물리고 친윤 사장을 안치려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뻔뻔하다 이렇게 공세를 폈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매우 심각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라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고 이 법적 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한무치다. 실무자들은 줄줄이 구속이 됐는데 책임자인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도 썼는데요. 윤희석 대변인은 이 법적 대응 들먹이는 한상혁 전 위원장의 모렴치 이 철저한 수사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면서 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의 해임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연구 장악을 위한 추악한 행태라고 했습니다. 이 방통위는 위원장직에 공석이 되면서 연장자인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했는데요. 원래는 부위원장이 1순위지만 안영환 전 상임위원이 지난 3월 말 임기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있는 3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폈는데요.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방통위원 3명으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면서 김효재 위원을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김효재 위원을 대행으로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법한 면직에 이은 대행 지명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김효재 위원은 방통위원장의 대행으로 결코 국회를 출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남아있는 3명의 방통위원 구성을 좀 보면요. 김효재 위원과 이상희 위원은 여당 추천, 김현 위원은 야당 추천 인사입니다. 김현 위원은 어제 이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 면직은 위헌이다 이런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3월에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선출이 된 최민희 전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민원연 사무처장 출신으로 전직 민주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악 사퇴 안에 한동훈 난 피해자, 김의겸 안경 쓴 깡패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국민의힘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울 새 최고위원을 경선을 통해 뽑기로 했죠. 오늘 자격 심사를 통과한 3명의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모두 원외 인사들입니다. 당내에선 최고위의 중량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당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프로 레슬러처럼 링 밖에서 활약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 다음 달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최고위원을 뽑기로 했죠. 오늘 자격심사를 통과한 최종 후보 3명을 발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두 원외 인사들입니다. 당초 재선 의원들이 여럿 도전할 거란 관측과는 달리 현역 의원은 단 1명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요.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용호 의원. 경선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소신도 필요하지만 눈치도 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눈치 살펴보니까 소위 뭐 낄기 빠빠라는 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눈치를 챙겼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의 시그널, 이른바 김가람 낙점설이 돌고 있죠. 청년과 호남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크다. 호평이 자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출사표를 던지긴 쉽지 않았겠죠. 당내에선 최고위원 자리가 현역 의원들에게 딱히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최고위원 재선 의원들이 나갈 거다 하다가 안 나가고요. 그래서 왜 안 나갔나 이제 참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 당 지도부 입성해봤자 별 소위 말해서 어떤 메리트가 없다? 메리트가 없다. 당의 실권, 최고위가 아니라 이른바 오인회가 쥐고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의사 결정 기구인데 거기에 걸맞느냐? 혹시 이거 들러리냐? 실제로 중요한 핵심 의사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용산 아니냐?
용산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그래서 뭐 오인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선 과연 총선 때까지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겠느냐 물음표도 달았죠. 체제가 계속 갈 거냐, 비대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지도부의 현재 이런 상황으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듯하다. 자꾸 비대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참 김기현 대표의 이 모욕이라고 보여요. 김 대표 취임한 지 지금 100일도 안 됐거든요.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김기현 체제. 당 지도부가 윤리의 징계를 받으며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인데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 1등을 했었고요. 수석이고 또 태영호 같은 경우 워낙 시끄럽게 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태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도 중량감이 다소 떨어지는 원외 인사가 채우게 됐습니다. 이런 당의 상황을 누구보다 애달프게 걱정하는 분이 있죠.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 있고 민주당이 그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온갖 지금 입법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거든요. 집권당의 최고위가 좀 약체로 구성이 되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김 최고위원은 당을 위해서 장외에서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자처했는데요. 링 안에서 경기하는 것보다 링 밖으로 나가면 좀 반칙도 쓰고 또 그 국민들로부터 정말 환호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링 밖으로 나간 김일 선수. 글쎄요, 정치는 프로레슬링이 아니죠. 반칙에 과연 국민들이 환호할까 싶습니다. 더욱이 김일 선수, 반칙을 일삼는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응징하는 쪽이었습니다. 조 스카파 선수는 처음부터 반칙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는 그의 특기인 암로크로 도전자인 조 스카파의 팔을 마비시키는 가면은 허리 꺾기 등으로 조 스카파 선수의 공격을 불허했습니다. 당내에선 중징계를 받은 만큼 자숙해야 할 시점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낄끼빠빠하라는 겁니다. 당원권 정지가 뭡니까? 당원으로서의 어떤 활동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무소속 의원처럼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숙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지 본인의 미래도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 최고위원, 비록 징계는 받았지만 최고위원의 지위는 여전하다고 반발했는데요. 최고위원으로서 당원권이 정지된 것은 당원 단계에 명백하게 이제 당원으로서의 의결권이라든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는 것 아닌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다고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윤리의 판단에 대해서도 과했다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끝까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은 이유도 함께 밝혔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저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제가 한 그 말을 또 책임지고 사퇴까지 해버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더 이상 어떤 저의 주장을 할 여지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징계를 감수하고 사퇴하지 않았죠. 찬반 논란이 있는 상태라 김 최고위원이 빚은 5.18과 4.3 관련 설화, 어떤 점에서 찬반 논란이 있다는 걸까요? 광주와 제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던 김 최고위원의 행동, 과연 진정성이 있었나 싶습니다. 결국 강성 보수 지지층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김 최고위원, 대구 출마를 바랐었죠. 아직 그 꿈 버리지 않은 듯합니다. 내년 총선에도 나오시죠? 나올 수 있으면 나오죠. 또
최고위원으로서 네. 더군다나 제가 이제 최다 득표를 한 최고위원이고 네.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케이스를 거론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정치 활동을 예고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받을 당시 김 최고위원이 남겼던 충고로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 한번 산티아고 순례길을 815km 다는 못 걸으실 거고 사리아에서부터 가는 100km 코스라도 한 일주일 정도만 걸으시면 정말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도 많으실 텐데 마침 검색해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출발한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항공료도요 많이 내려서 100만 원, 107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요? 잘 다녀오십시오.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조용하게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을 텐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을 프로레슬러에 빗대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다시 한번 드러냈고 뭐 장외에서 뭐 반칙도 쓰는 뭐 그런 레슬러처럼 상당히 좀 이제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펼칠 것임을 일단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 관련 소식은 저희가 또 속보가 나올 때 추가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요. 돈봉투 의혹도 코인 논란으로 좀 어수선하잖아요.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일종의 집안 싸움을 벌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민주당이 지난 30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이 박홍근 정청래 의원과 친문계인 한정희 의원을 각각 민주당 몫인 교육안전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는데요.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이 의원총회에서 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이 전임 원내대표 출신이죠. 정청래 의원은 현직 최고위원입니다. 한정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환경부 장관을 맡았었는데요.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과연 쇄신으로 비춰지겠느냐. 이 기동민, 허영 등 이 비명계 의원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네, 당내 반말에 행안위원장 선출이 막힌 정청래 의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주당 자체 내부의 의견이 분분해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면서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으로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박홍근, 한정희 의원은 상임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내 문제 제기가 있어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6월 첫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내 혁신기구 설치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혁신기구 신설은 지난 14일 이 박강원 원내대표 주도로 개최된 이 쇄신 의총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혁신기구의 권한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아직 출범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명계에서는 혁신기구가 전권을 쥐고 당의 혁신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위임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기구를 놓고 당내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당내 다른 현안도 많은 상황이라서 기구 출범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비판했던 청년 정치인을 놓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지난 12일 전국대학생위와 17개 시도당 대학생위 공동명의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비판하면서 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이후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됐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카톡 감옥 등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었죠.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도 양 위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청원글도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청년 대학생 권리당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 위원장이 시도당 대학생위원장의 명의를 도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쇄신을 이야기한 전국 대학생위가 쇄신 대상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장소는 이 친명계인 민영배 의원이 잡아줬다고 하는데요. 민 의원은 이 청년들이 친명을 앞세워서 기자회견을 나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정당하지 않다면서 이 친명계의 공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명계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주최했는데 그런 프레임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양 위원장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죠. 하지만 이 친명계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던 바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을 하기로 잠정 합의를 한 상태잖아요.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실제로 토론이 성사될지 여부를 놓고 지금 설왕설래가 한창이죠. 그렇습니다. 국장이 이제 다정의 시간도 내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앞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식사를 제안하고 또 거절을 하면서 신경전을 벌였었죠. 이 대표는 김 대표의 식사 제안에 정책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고, 또 김 대표가 TV 토론 방식으로 하자 역제안을 하면서 회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 주제와 추가적인 비공개 회담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번 TV 토론이 두 대표에게 모두 득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힘들잖아요. 김기현 대표도 또 여러 가지 당내 여러 가지 좀 존재감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둘이 붙어서 토론을 한다? 그리고 둘 다 좀 싫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각 당의 지지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토론에서 이렇게 딱 둘이 1대1로 맞서면은 다들 뒤통수가 따끔따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 선수로서 그렇죠, 뭐 싸우자 자기 이런 진영을 느낌. 대표에서 나간 장수 같은 느낌. 자, 아까 제가 그 국정원발 이제 속보가 몇 개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 오후에 이제 정보위가 예정이 돼 있었고 조금 전에 관련한 여야의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는 했었는데 일단 오늘 북한의 우주 발사체에 관련한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좀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요. 국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발사의 실패 이후 국정원은 북한이 동쪽으로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하고요. 또 제가 어제 이제 뉴스픽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도 이 이유로 꼽힙니다. 이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북한이 누리호 발사의 성공의 자극을 받아서 통상 20일 정도 소요되는 발사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했고 또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발사를 감행한 것이 이번 발사 실패의 이유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체에 탑재된 이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유 의원은 이 길이 1.3m, 무게 300kg급으로 해상도는 최대 1m 내인 소형 적에도 지구 관측 위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국정원은 북한의 추가 발사 시험, 또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좀 내다봤고요. 다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에는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사 장소 역시 신뢰도가 확보된 기존 발사장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위에서는 이거 말고도요, 북한의 이 선관위 해킹 의혹, 또 미국 도호 감청 의혹 등 다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국정원장이 미국 도호 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아끼면서 결국 3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140km 중반의 몸무게를 갖고 있고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다는 얘기 아까 제가 했었습니다. 자, 킬로그램. 제가 뭐라 그랬어요? 킬로미터요. 아, 킬로미터였어요. 미안합니다. 킬로미터는 엄청나죠.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태영호 빈자리 원외 경쟁, 김재원 최고위 약체, 장외 레슬링 하겠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매해 5월 31일 오늘이죠.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담배는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담배 공초의 처리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물질 등이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건강도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금연 결심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다정회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서울시 오경보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RHDI님, 그냥 지나가면 안 될 일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날렸고 내용은 충분했던 건지 따져서 물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RIV님, 어떻게든 알리려 했을 거고 일본도 대피령이 내려졌을 정도다. 다만 경계 경보의 이유라도 같이 적어 보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혜원 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전해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롱주희님, 정부 입장이 하나여야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다른 입장이면 말이 되나라고 하셨고요. 백스테판님, 양측이 목동되기 전에 경보 발령 같은 건 신중을 기해야 혼란 야기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혜원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주루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죠. 기존 자신의 지역구였던 목포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큰데요. 손혜원 전 의원이 박 전 원장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과거의 악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의 설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박주루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당면한 문제인 이재명 대표의 탄압을 이길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결국 내후년 총선과 다음 정권 교체를 반드시 민주당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 박지원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봉에 서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뭐 제가 선봉 이런 얘기보다는 역할을 다 하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난해 민주당 복당이 승인됐을 때 한 말입니다. 두 가지 목표를 얘기했죠. 첫째는 이재명 수호, 그리고 둘째는 총선 역할이었는데요. 실제로 복당 이후 한동안은 이 첫 번째 목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명비어천가를 불렀는데요. 우리 박 전 실장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DJ보다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몇 년간 그러한 고초를 겪고 그렇게 신문, 방송, 인터넷 공격을 받아도 잘 버티고 있다. 참 대단하다. 검찰이 지금까지 5만 군데를 칼로 다 이재명을 찔렀잖아요. 증거가 안 나왔어요. 증거가 뭐 있어요? 지금 물증이 없다. 당 대표를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저는 이 나라 정치가 무너졌다. 그렇게 봅니다.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과정에서 실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를 두둔하는 듯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가 문매를 맞은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단합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인 건가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얘기.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얘기하는 거 뭐 적절치 않다. 뭐 생각했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그걸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박 전 원장이 즐겨 쓰는 표현대로 이 똥볼에 가까웠습니다. 똥볼 차는 거죠, 뭐. 똥볼이라고 보십니까? 똥볼이죠. 그럼에도 박 전 원장은 꿋꿋했습니다. 최근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이 대표, 반문 화법으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물리쳤죠. 이 동문서답이란 비난이 일자 이 박 전 원장이 대리 방어에 나섰는데요. 혹시 의원수 이성만 위원도 출당 내시 탈당 조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 전 대표가 출입 금지 조치됐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됐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저도 그런 반어법을 쓰는데요. 그 정치인의 말, 언어는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리는 두 의원은 이렇게 했는데 하틈 녹음 대표가 나온 태영호 의원은 어떻게 된 거냐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박 전 원장이 이렇게까지 첫 번째 목표의 달성에 올인을 했던 이유, 이제야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두 번째 목표인 총선 역할을 위함이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총선으로 나가게끔 만들고 있다. 차를 가해주네요. 예.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박 전 원장 이 복당 당시에는 이 대표 체제가 흔들려서 비대위로 넘어갈 경우 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으려는 속셈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었죠. 이제는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감독은 그대로 이 대표가 맡고 본인은 차기 총선에서 직접 선수로 뛰겠다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지 자꾸 싸우고 분열의 길로 가면은 우리 호남마저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멀어진다. 최근 주소지를 목포에서 서울 영등포구로 옮겼죠. 이 영등포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됐지만 정작 출마는 기존 지역구인 목포에서 할 분위기입니다. 지난 연휴에 고향 완도 해남 진도를 다녀왔고 지난 주말에 목포 3박 5일간 목포대학교와 지역신문협의회 초청으로 강연 2번 했습니다. 박 전 원장이 올드보이의 화려한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하지만 꿈에 이르는 길이 늘 순탄치만은 않겠죠. 이 별안간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총선 출마로 내몰았다는 명분을 가리켜 이 추잡스러운 핑계라고 비판했는데요. 압수수색과 정치가 무슨 관계랍니까? 정치인 생활 16년 동안 검찰로부터 잘 대우받고 안전하게 사셨나 보죠? 그래서 법사위를 선호하셨나요? 별 추접스런 핑계를 다 보겠네. 꼭 목포에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손 전 의원, 이 박 전 원장의 움직임을 줄곧 눈여겨봤죠. 박 전 원장의 정치적 앞길은 어떻게든 가로막겠다며 이를 갈고 있는데요. 이 박지원 전 의원이 그 목포의 어떤 한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제가 정말 아연실색해가지고 제가 목포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인들을 뽑는데 우리가 나서야 된다. 박 전 원장의 SNS 글에도 딴지를 걸었습니다. 5월에만 2번 연극을 관람했다는 박 전 원장. 이 목포에도 소극장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바람을 밝혔는데요. 손 전 의원은 목포에서 사선이나 하는 동안 뭐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국회의원 사선. 지난 16년 동안 뭘 하셨길래 별안간 목포에 하고 싶은 일이 이리도 많아지시는지요? 목포에 소극장 하나 만들지 못한 지난 16년이 혹시 부끄러우신가요? 박 전 원장은 무시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자신을 상대할 만한 깜냥이 되지 않는다고 얕잡아보는 기색인데요.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에 이제 원장님 나오시면 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손혜원 의원 얘기하는 것까지 답할 이치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개는 지져도 귀찮은 갑니다. 손 전 의원을 개로 비하한 셈입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시민이 원하는 정치인은 인면수심 인간보다 충실한 개가 아닐까라고 응수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슬기롭게 과거 탐구를 한번 해볼까요? 박마커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인데요. 사실 이 손 전 의원과 박 전 원장 사이의 악연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손 전 의원은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 투기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 목포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 전 원장은 처음에는 이 손 전 의원을 두둔을 했었죠. 하지만 의혹이 점차 짙어지자 태세를 전환했는데요. 검찰에 본인 스스로가 수사 의뢰를 해서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 곳에 20곳 이상의 비정상적인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목포 시민도 우리 국민들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손 전 의원은 결코 투기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는데요. 탈당 기자회견 자리에서 입장을 바꾼 박 전 원장을 향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의 유세차를 함께 타겠습니다. 제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박 전 원장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한다며 황당해했죠. 자신이 배신의 아이콘이면 손 전 의원은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제가 뭐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손 의원께서 저를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시작된 악연이 현재에 이르게 된 건데요. 손 전 의원, 박 전 원장이 이번에 목포에 출마를 하면 실제로 낙선 운동이라도 벌일 참이죠. 이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살리겠다며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뇌피셜이지만 이 김 의원을 박 전 원장 저격수 삼아 목포의 신당 후보로 공천하려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박 전 원장은 개의치 않고 갈 길 가겠다는 태도죠. 5선 달성을 넘어 이 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과거 박 전 원장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예. 대통령은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오늘 좀 약간 윤석열 컨셉이- 대통령보다 제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늘 컨셉이 굉장히 자만 컨셉. 네, 아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연아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또 김연아 전 의원이죠. 관련한 속보가 지금 막 나왔는데요.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왔고요.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불법적으로 4,200만 원을 입금받은 그런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당무감사를 해왔잖아요. 또 이제 경찰이 앞으로 돈을 건넨 당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는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했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 말고도 민주당에 복당한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많잖아요. 정동영 전 장관이라든지 또 천정배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인데 내년 총선에 다 출마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전북 전주병 탈환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정 전 장관은 정주병에서 4선을 지내고 통일부 장관을 거쳐서 대선 후보에까지 올랐었죠. 하지만 민생당 후보로 출마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에 밀려서 낙선을 했는데요. 정 전 장관은 김 의원과 맞붙었던 지난 20대, 21대 선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천정배 전 장관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을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이미 지역구에 사무실을 열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전직 6선 의원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생당 소속으로 재도전을 했던 21대 총선 때는 양향자 전 의원에 밀려서 고배를 마셨는데요. 민주당을 탈당한 양 의원이 노선을 변경하면서 이 무주 공산이 된 광주 서을은 민주당 내에서 공천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오늘 17일 만에 국회에 등장을 했죠. 어제 안산 지역구 사무실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고 오늘 이제 국회에 본인이 출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재개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기자들도 만났는데 기자들한테 국회 윤리특위에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업비트에 수상한 거래 의혹이 있다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박용진 의원입니다만 이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오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을 제명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